출근한다며? 그런데 왜 내 금고 앞에 있어? 홈카메라 화면을 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생일상 차려주고 나간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고 그 앞에는 회사 후배라는 여자가 제 서류 봉투를 바닥에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아침에 제가 이미 남편이 끓인 미역국을 먹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제 생일은 케이크 대신 진술서 첫 줄에 적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찰서 조사실 책상 위에는 증거봉투에 담긴 미역국 냄비와 제 인감도장, 그리고 친정엄마 명의에서 제 이름으로 막 상속 등기가 끝난 땅 문서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미역국 표면에 굳어있는 기름띠를 비추자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진술서 첫 줄에 생일 아침 제가 질렀던 비명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형사가 볼펜을 책상에 가볍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서 씨,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몇 시쯤 미역국을 드셨습니까? 아침 7시 반쯤입니다. 박재훈이 직접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분명히 출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 안쪽을 잘근 깨물며 미역국 냄비 위에 굳은 기름띠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형사가 홈카메라 캡처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천천히 펼쳐놓자 사진 속에서 출근한다던 박재훈이 거실 한복판에 두 발을 벌리고 서 있고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제 금고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서류 봉투를 바닥에 늘어놓는 장면이 제 시야를 다시 한번 베어냈습니다. 이 여자분 아시는 사람 맞습니까? 숨기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남편 회사 후배입니다. 이름은 한지수고요. 작년 회식 자리에서 딱 한 번 인사한 적 있습니다. 제 허락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은 아닙니다. 남편분이 출근하셨다고 한 시간이 정확히 몇 시였죠? 형사가 볼펜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물어보자 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던 생일 아침의 햇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보, 푹 잤어? 나 이제 출근할게. 오늘은 생일이니까 집에서 쉬어. 괜히 여기저기 전화하지 말고 나만 믿어. 박재훈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닫았는데 그로부터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박재훈은 다시 우리 집 거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진술서 두 번째 줄을 쓰다 말고 고개를 들어 형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형사님, 이건 그날 하루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5일 전부터 하나씩 준비한 일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5일 전이라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5일 전 그 오후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생일을 닷새 앞둔 평일 오후 시어머니 윤옥자는 한 번도 알려준 적 없는 우리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와 거실 한복판에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민서야, 갈비찜 좀 가져왔다. 우리 재훈이가 이거 좋아하잖니. 너는 장사한다고 바빠서 남편 밥 제대로 챙기기나 하니? 윤옥자는 인사 한마디 없이 신발을 벗어 던지더니 거실에서 안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자기 집 마당처럼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래처와 통화 중이었던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윤옥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지금 거래처랑 통화 중입니다. 아무리 어머니라도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통화는 무슨 통화야. 시애미가 왔으면 하던 일 내려놓고 인사부터 해야지. 내가 우리 아들 옷 정리 좀 봐줄게. 네가 해놓은 건 늘 마음이 안 놓인다. 윤옥자는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하더니
곧장 안방 옷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저는 통화를 황급히 마무리하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윤옥자는 옷장 안 서랍을 하나하나 빼서 안쪽 깊숙이 손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제 서류칸입니다. 허락 없이 열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얘야, 시애미가 아들 양말 위치 보는 것도 내 허락 받아야 하니? 참 대단한 안주인 나셨다. 그러고 보니 너희 안방에 금고가 있다더니 어디 뒀니? 가족끼리 뭘 그렇게 꼭꼭 숨기니? 윤옥자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묻자 저는 옷장 문틈으로 보이는 검은 금고 모서리를 등으로 가리고 섰습니다. 그날 저녁 박재우는 시어머니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고 들어와서는 휴대폰 도어락 앱을 손가락 끝으로 만지작거리며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 비밀번호 좀 다시 알려드려. 엄마가 자기 눈치 보며 벨 누르게 만드는 게 말이 돼? 이 집에 내 엄마가 못 들어오면 그게 집이야? 자기야, 어머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아, 그래? 어머니가 그냥 옛날 번호 누르신 모양이지 뭐. 너는 꼭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을 도둑 취급하더라.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굴지 마. 박재우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도어락 앱에서 문열림 알림 설정만 꺼버렸고 출입 로그를 그대로 남겨두는 화면은 저에게 보여주지 않은 채 손바닥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박재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택배 알림이 귀찮다는 핑계를 그대로 믿어주려 애썼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사무실에서 송장을 정리하던 저에게 단골 부동산 사장이 평소답지 않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민서 사장님, 혹시 아파트 급매로 내놓으셨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제가요? 저는 아파트를 내놓은 적 없습니다. 누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아니, 어제 박재훈 씨가 와서 사장님 명의 아파트가 얼마에 팔릴지,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봐 달라고 메모를 두고 갔어요. 제가 명의자 확인은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부부 사이라 그냥 알아만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송장 위에 올려두었던 볼펜을 놓치고 말았고 사무실 직원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한 박자 쉬고 나서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사장님, 제가 괜한 말하는 것 같아 조심스러운데요. 옆에 시어머님 되시는 분도 같이 오셨어요. 그분이 친정어머님 돌아가시고 받은 시골 땅값도 같이 알아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꼭 본인들 재산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사무실 책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0대 새벽 5시 동대문 시장 골목에서 옷상자를 머리에 이고 뛰던 시절부터 박재훈 첫 직장 양복값과 시댁 생활비, 시동생 결혼식 축의금까지 제 카드와 제 거래처로 막아온 15년이 그 책상 위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재훈은 한 번도 들고 온 적 없는 고급 와인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생색을 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생일 미리 축하해. 이거 내가 큰맘 먹고 산 거야. 이런 건 고맙게 받아야지. 가격부터 따지면 정 떨어진다. 자기야, 결제 문자 내 사업용 카드로 왔어. 내 카드로 산 걸 자기 선물처럼 말하면 안 되지.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박재훈 쪽으로 돌려보였고 박재훈은 잠깐 미간을 좁혔다가 곧 멋쩍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진짜? 카드 잘못 꺼냈나 보네. 나중에 송금해 줄게. 부부끼리 내 돈 따지는 거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박재훈이 와인잔을 내리는 순간 식탁 아래로 기울인 박재훈의 휴대폰 화면에 낯익은 초성의 이름이 잠깐 떠올랐고 그 이름 옆에는 입술을 내미는 이모티콘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 척하지 않고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 입술만 적신 뒤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인터넷 뱅킹으로 금고 비밀번호 변경 알림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출근하면서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친정엄마 49제 정리 때 폐기한 옛 도장 영수증을 다이어리에 다시 한번 깊숙이 끼워두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박재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보장성 보험 서류를 펼쳐들고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여보, 와서 좀 봐. 어머니가 보험 한번 정리해 보라고 하시네. 너는 이런 것도 혼자 쥐고 있으니까 사람이 의심을 하지. 자기야, 그건 다음 주에 같이 보자고 했어. 지금은 금고 열일 없습니다. 잠깐만, 금고에 들어있는 보험증권만 한번 꺼내보면 되잖아. 위치만 알려줘. 남편이 묻는데 그렇게 숨길 일이야? 뭐 대단한 보물이라도 넣어놨어? 박재훈의 시선은 저에게 머무는 척하면서 끊임없이 안방 쪽으로 흘러갔고 저는 등 뒤로 안방 문을 조용히 닫으며 비밀번호를 바꿔두기를 잘했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윤옥자에게서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몇 시까지 떼는지 아니? 그 시골 땅도 네가 혼자 붙들고 있어 봐야 소용없단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관리해줘야 집안 재산이 제대로 굴러가지. 저는 답장을 쓰지 않고 다이어리 앞장에 짧은 한 줄을 진하게 눌러 적었습니다. 엄마 옛 도장 폐기, 새 도장 등록 완료. 진술서 한 장을 다 채운 저는 펜을 내려놓고 형사를 마주 보았습니다. 형사님, 도어락 알림 끈 거, 부동산 급매 전화, 안방 옷장 뒤진 거, 보험 핑계로 금고 위치 묻던 거, 어머니 그 메시지까지 오일이 한 줄로 이어져요. 저는 이제 그 줄을 하나씩 풀 생각입니다. 형사가 진술서 위에 적힌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읽다가 책상 위 미역국 냄비를 한 번 더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조사실 천장 형광등을 올려다보고 있자니 진술서 위에 적힌 5일이라는 숫자 너머로 제가 지나온 15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벽 5시 반 동대문 시장 골목 창고에서 옷상자를 두 팔로 들어 올리던 그 시절의 손바닥 굳은 살이 가장 먼저 떠올랐죠. 상자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송장을 찍는 동안에도 박재훈이 새벽 택시비를 결제한 알림과 명품 구두 매장에서 긁은 카드 알림이 연달아 화면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나 회식 끝나고 택시 잡아탔어. 아니, 늦어서 모범으로 탔어. 자기 카드로 긁었으니까 결제일에 알아서 막아놔. 자기야, 이번 달 카드 한도 거의 다 찼어. 그 카드는 사업 카드야. 앞으로는 쓰기 전에 꼭 말해줘. 에이, 또 카드 타령이야? 사업 카드든 뭐든 결국 우리 집 돈이지. 자기는 매출이 얼만데 그 택시비 하나로 생색이야? 남편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돼? 구두도 회식 자리에서 창피 안 당하려고 산 거야. 좀 막아주라. 박재훈의 목소리는 늘 자신만만했고 저는 새벽 공기에 시려오는 손가락을 입김으로 녹이며 카드 결제일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계산했습니다. 쇼핑몰 사무실에는 직원 12명이 자리마다 앉아 반품 상자를 풀고 송장을 붙이며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시간이 와도 저는 거래처 전화 한 통을 더 받느라 김밥 한 줄도 제자리에서 다 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재훈은 회사 회식에 저를 부부 동반으로 데려가서 부장 옆자리에 저를 앉히고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와이프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옷 몇 장 파는 일이에요.
사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살림하면서 용돈벌이처럼 쏠쏠하게 한다고요. 옆자리 부장 사모님이 어머 사장님 아니냐고 되묻자 박재훈은 사장이 뭐 따로 있냐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은 무슨요? 요즘은 집에서 택배 좀 붙여도 다 사장님 소리 듣잖습니까? 제가 밖에서 버는 돈이 진짜 월급이죠. 저는 식탁 아래에서 무릎 위에 올려둔 핸드백 끈을 손가락으로 꽉 비틀었지만 입꼬리는 끝까지 올린 채 부장 사모님에게 술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주말이 되면 시어머니 윤옥자는 어김없이 우리 아파트 식탁 상석에 앉아 갈비찜 간을 손가락 끝으로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민서야, 이게 무슨 간이니? 고기 국물에 물 탄 거야? 우리 재훈이가 짜게 먹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 맹맹하게 했어? 어머니, 재훈이 요즘 혈압 때문에 일부러 싱겁게 했습니다. 간이 더 필요하시면 따로 맞춰드릴게요. 혈압은 무슨 혈압이야? 남편 입맛 하나 못 맞추면서 말은 또박또박 잘하네. 네가 돈 좀 번다고 이제 시애미 밥상까지 가르치니?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대답이니? 엄마, 그냥 엄마 말대로 간 좀 해. 맛없는 걸 건강식이라고 우기면 누가 먹어? 윤옥자가 젓가락 끝으로 갈비찜 그릇을 툭 밀어내자 박재훈은 옆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입가에 살짝 웃음을 흘렸습니다. 설거지 거리가 싱크대를 가득 채워도 박재훈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거실 소파로 향했고 윤옥자는 며느리가 벌어도 부엌 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말을 반찬톤 정리하듯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나가는 사이 친정엄마가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9제까지 마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속등기 절차를 끝낸 저는 엄마가 평생 쓰시던 옛 도장과 통장을 폐기 처리하고 새 도장을 만들어 그 영수증을 다이어리 앞장에 단단히 끼워두었죠. 상복을 벗지도 못한 채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박재훈은 안방에 들어와서 옷장에 걸어둔 제 상복 주머니 쪽으로 손을 슬그머니 가져갔습니다. 여보, 옷 좀 정리해 줄게. 주머니에 뭐 들어있는 것 같던데. 친정 서류면 내가 봐도 되잖아. 자기야, 그냥 둬. 내일 내가 정리할게. 그 봉투는 내 엄마 일이라 내가 직접 챙길 거야. 아내 일이면 남편 일이지. 뭘 그렇게 감춰? 내가 보면 닳기라도 해? 박재훈은 못 들은 척 주머니에서 법무사 봉투를 꺼내 들고 봉투 입구를 살짝 벌려보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땅 문서 등기 필증과 새 인감증명서 발급일자에 박재훈의 시선이 잠시 멈춘 것을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시어머니 윤옥자는 빈소 한쪽 구석에 부의금 장부와 병원비 영수증을 나란히 펴놓고 손가락 끝으로 두 종이를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민서야, 너희 친정 그 시골 땅 그대로 묵혀두면 세금만 나간다. 네가 장사는 해도 땅 관리는 모르잖니. 우리 재훈이가 관리해주면 한결 낫지 않겠니? 어머니, 그건 엄마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지금은 장례를 마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할게요. 천천히 무슨 천천히야. 죽은 사람 물건 붙들고 있어봐야 돈만 썩어. 그러다 우리 재훈이 사업 자금 놓치면 어쩌려고. 며느리가 친정 욕심만 부려서야 쓰겠니. 어머니, 그 말씀은 여기서 멈춰주세요. 여긴 엄마 장례 자리입니다. 어머, 말하는 것 좀 봐. 돈 이야기 나오니까 아주 목에 힘이 들어가네. 윤옥자가 부의금 장부 위에 손바닥을 척 올려놓자 저는 빈소향 냄새 너머로 명치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박재훈 카드의 3개월치 연체를 제 사업 통장에서
막아주고 시아버지 제사 비용과 시동생 학자금 이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가정만 지키면 언젠가는 박재훈도 시어머니도 제 손길을 알아주리라는 그 한 가지 믿음이 그때까지 제 발목을 가장 단단하게 묶고 있던 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거실 천장 가운데 달려있던 메인 홈 카메라 렌즈가 어느샌가 벽 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야, 거실 카메라 누가 돌렸어? 내가 돌렸지. 집에서까지 내가 감시당해야 해? 현관이니 금고니 별것도 아닌 걸 왜 그렇게 찍어대? 안전 때문에 켜둔 거야. 다음부터는 말없이 돌리지 마. 안전? 웃기고 있네. 네가 뭘 숨겨놨길래 그렇게 벌벌 떠는데? 박재훈이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하자 저는 다음날 곧장 전자제품 매장에 들러 광각 보조 카메라 한 대를 더 사들고 와서 거실 천장 한쪽 모서리에 직접 설치했습니다. 그 보조 카메라는 현관과 금고와 소파 자리를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는 각도로 맞추었고 영상 백업은 휴대폰 클라우드와 사무실 컴퓨터 두 군데에 모두 저장되도록 이중으로 걸어두었습니다. 며칠 뒤 부엌 싱크대 하부장을 정리하다가 낯선 약국 봉투 하나와 바닥에 흰 가루가 묻어있는 작은 지퍼백 2장이 함께 나왔습니다. 자기야, 이거 무슨 약이야? 그걸 왜 네가 뒤져? 이제 남편 물건까지 검사하니? 싱크대 하부장에 있었어. 약 이름이랑 산 곳만 말해줘. 아, 그거 어머니가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해서 내가 약국에서 좀 받아둔 거야. 어머니 가져다 드린다는 게 깜빡했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 몰아세우지 마. 박재훈이 봉투를 휙 낚아채서 자기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지만 저는 봉투 뒷면에 인쇄된 약국 상호와 결제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2번 사진 찍어두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거래처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회사 앞 카페 창가 자리에 박재훈과 한지수가 같은 디자인의 텀블러를 들고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캡처해서 별도 폴더에 날짜와 시간까지 적어 정리해 두었지만 증거가 더 모일 때까지는 가정을 깨지 않겠다고 그날 밤 다이어리 빈칸에 짧게 적어 두었습니다. 생일을 사흘 앞둔 저녁 박재훈이 회사에서 반차를 신청했다는 문자를 평소답지 않게 다정한 말투로 보내왔습니다. 여보, 자기 생일에 나 반찬 했어. 아침에 미역국 끓여줄게. 이번엔 내가 챙길 테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다려. 자기야, 미역국은 내가 끓여도 되는데. 갑자기 반차까지 낸 이유가 뭐야? 무슨 소리야? 자기 생일인데 내가 해야지. 남편이 미역국 한 그릇 해준다는데 왜 그렇게 따져? 그냥 고맙게 먹으면 돼. 그 문자 다음 줄에 시어머니 윤옥자의 메시지가 마치 맞춰 들어오기라도 한 듯 도착했습니다. 민서야, 요즘 동사무소가 몇 시까지 하는지 알고 있니? 인감증명서 하나 떼려면 본인이 가야 한다더라. 시간 날 때 한번 들러봐야 하지 않겠니? 저는 답장을 쓰지 않고 다이어리 앞장 빈칸에 그날 처음으로 한 줄을 진하게 눌러 적었습니다. 엄마 옛 도장 폐기, 새 도장 등록 완료. 손끝에 힘이 들어간 그 한 줄 위에 다이어리 표지가 살짝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생일 새벽 6시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부엌 쪽에서 도마 소리와 함께 미역향이 솔솔 흘러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물 한 잔도 직접 따라 마시지 않던 박재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미역국 냄비를 천천히 적고 있었죠. 자기 일어났어? 생일 축하해. 오늘은 내가 다 준비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앉아만 있어. 괜히 손대지 말고. 박재훈이 어깨 너머로 활짝 웃어 보였지만 도마 위에 놓인 박재훈의 휴대폰 화면에는
오후 3시 법무사 예약이라는 알림이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끌고 식탁 앞에 가서 의자를 빼면서 박재훈이 국자를 움직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기야, 미역 어디서 샀어? 향이 좀 진하네. 평소 먹던 거랑 달라. 아, 그거 어머니가 좋은 거라고 한 봉지 보내주셨어. 당신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 그냥 주는 대로 따뜻할 때 먹어. 박재훈은 어머니라는 단어를 꺼내고 나서 자기 손목 시계를 한번 들여다보았고 곧이어 식탁 위 벽시계까지 짧게 확인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그릇이 제 앞에 놓이자 저는 숟가락을 들어 미역 한 가닥을 입에 넣었는데 혀끝에 평소에는 없던 쓴맛이 살짝 스쳤습니다. 자기야, 국이 좀 쓰지 않아? 뭘 넣은 거야? 그래. 참, 당신 입맛 하나는 예민하다. 내가 새로 산 조미료 한 숟가락 넣어봤는데 그게 좀 그런가 보지. 물 마셔. 그러면 괜찮아져. 박재훈이 정수기에서 받아온 물컵을 제 앞으로 천천히 밀어주자 저는 컵 손잡이를 한번 만져만 보고 다시 미역국 쪽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물은 됐어. 국 맛이 왜 이런지만 말해. 말했잖아. 조미료 때문이라고. 생일 아침부터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먹어. 내가 미역국까지 끓여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생일이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제 자신이 미운 그날 아침, 저는 결국 박재훈이 차려준 미역국을 절반 넘게 비웠습니다. 그 사이 박재훈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짧게 울렸고 미리 보기 화면에 낯익은 초성의 메시지 한 줄이 떠올랐죠. 비번 그대로 벨 누르지 말고 8시 반에 들어와. 저는 그 문장을 본 척하지 않고 숟가락을 마저 들었지만 입속에서 미역이 모래알처럼 굴러다니는 느낌이 점점 진해졌습니다. 박재훈은 휴대폰을 손바닥으로 한번 덮었다가 화면을 뒤집어 식탁 모서리 쪽으로 슬쩍 밀어두었습니다. 그 다음 알림은 시어머니 윤옥자에게서 들어왔는데 미리 보기 줄에는 점심 전에만 그 서류 받아두면 된다는 짧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박재훈은 휴대폰을 식탁 밑으로 내려놓으며 화면을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가렸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생일이라고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 나도 바쁜 사람이야. 자기야, 오늘 반차 낸다고 하지 않았어? 분명 어젯밤에 그렇게 말했잖아. 반차는 오후에 쓰려고 했지. 오전엔 잠깐 들렀다 와야 돼.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 말을 꼬아서 들어? 꼬아서 듣는 게 아니야. 말이 달라졌으니까 묻는 거야. 아침부터 신문이야?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지. 당신한테 허락받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 박재훈의 변명이 어색하게 끊겼다 이어졌지만 저는 머리 뒤쪽에서부터 묵직한 졸음이 차오르는 통에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거래처 송장 마감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휴대폰을 집으려는데 손가락 끝이 마치 남의 손인 것처럼 헛돌더니 화면 위에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자기, 안색이 안 좋네. 봐, 내 말 안 듣더니 결국 이러잖아. 괜히 버티지 말고 잠깐 누워 있어.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손 놓아. 그 고집 좀 그만 부려. 넘어지면 나만 귀찮아져. 오늘은 그냥 내 말 들어. 박재훈이 거실 소파 쪽으로 저를 부축해서 데려가더니 안방 침대가 아니라 거실 소파 위에 푹신한 담요를 깔고 저를 천천히 눕혔습니다. 저는 가물거리는 눈으로 거실 천장 가운데 달린 메인 홈 카메라를 올려다보았는데 박재훈이 멀티탭 쪽으로 손을 가져가더니 카메라 전원선이라며 엉뚱한 선을 한번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당신 자는 모습 다 찍히면 창피하잖아.
내가 배려해서 꺼주는 거야. 나중에 딴소리하지 말고 그냥 자. 박재훈이 뽑은 척한 선은 사실 거실 스탠드 코드였고 진짜 메인 홈 카메라 전원은 그대로 살아있는 데다 천장 한쪽 모서리에 달린 광각 보조 카메라까지 커튼. 그림자 뒤에서 거실 중앙을 한 화면에 그대로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박재훈은 끝내 알지 못했죠. 박재훈은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일부러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나 출근한다.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자.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있어. 도어락이 닫히는 소리가 한 번 들리고 30분쯤 지났을 무렵 저는 까무룩 잠이 든 채로 누워 있었지만 도어락이 다시 열리는 짧은 알림음과 함께 또각또각 하이힐 굽이 거실 마룻바닥을 누르는 소리를 흐릿하게 들었습니다. 박재훈이 누군가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도 잠깐 귓가에 닿았죠. 빨리 들어와. 굽소리 좀 낮춰. 저 여자 아직 뻗어 있어. 시간 얼마 없어. 오빠, 진짜 금고 안에 다 있어? 그 여자 명의 서류랑 통장까지. 시어머님이 점심 전에는 끝내야 한다고 하셨잖아. 다 있어. 금고 비번도 안 바꿨어. 저 사람 성격 알잖아. 의심해도 끝까지 참고 당해도 끝까지 삼키는 사람. 그래도 깨어나면 어쩌려고. 깨어나도 제대로 못 움직여. 나중에 물으면 그냥 피곤해서 잔 거라고 하면 돼.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여줬다니까 끝까지 고마워하더라. 참 답답하다. 아니, 오빠 말대로 착한 건가? 착한 게 아니라 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산 거고. 낯선 여자 목소리가 거실 안쪽으로 흘러들어왔지만 저는 눈꺼풀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어 눈을 그대로 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1시 40분 거래처에서 보낸 배송 지연 알림 진동이 소파 옆 협탁 위에서 길게 한번 울렸습니다. 저는 그 진동 소리에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손을 뻗었지만 팔다리가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묵직해서 휴대폰을 집어드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겨우 화면을 켜고 잠금 해제를 시도했는데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져 3번이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고 말았죠. 4번째 시도에서 겨우 잠금이 풀린 화면 위쪽에 박재훈에게서 온 출근 인사 메시지 시각이 오전 8시 7분으로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알림이 꺼진 도어락 앱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래처 택배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먼저 손가락이 저절로 홈카메라 앱 아이콘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잠시 멈추었다가 거실 실시간 영상이 연결되기까지 그 3초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차가운 공포가 제 목 뒤를 따라 올라오면서 숨이 한 번 짧게 끊겼습니다. 소파 등받이를 손바닥으로 짚고 몸을 천천히 일으킨 저는 휴대폰 화면을 두 손으로 꽉 받쳐든 채 거실 영상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화면이 까만 막을 거두고 거실 실시간 영상이 연결되는 순간 저는 입에서 새어나오는 짧은 비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출근했다던 박재훈이 안방 옷장 앞에 두 다리를 벌리고 서서 옷장 문을 활짝 연 채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지수의 어깨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죠. 오빠, 비번 좀 빨리 눌러. 어머님이 오후 3시까지 법무사한테 가져가야 한다고 했잖아. 저 여자 미역국 먹고 푹 자는 줄 알았는데 깨면 또 눈 부릅뜨고 난리 칠 거 아니야. 잠깐만. 자기 생일이랑 결혼기념일 다 안 되네. 하여간 의심은 많아가지고 어머니 생신으로 한번 눌러볼게. 알림도 꺼놨는데 비번 하나 때문에 시간을 다 잡아먹네. 박재훈이 금고 키패드를 향해 손가락을 가져가는 동안
한지수는 무릎 옆에 펼쳐놓은 서류 봉투에서 친정엄마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된 땅 문서 봉투 한 장을 꺼내 들어 공중에서 흔들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이게 그 시골 땅이야?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이거 한 장이면 오빠 사업 자금 다 빠지는 거라며. 강민서 그 여자 이런 걸 금고에 꼭꼭 숨겨놓고 우리만 못 살게 굴었네. 빠지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 정리되면 빚 맞고 아파트까지 한 번에 가는 거지. 민서가 아무리 버텨도 서류 앞에서는 별 수 없어. 도장만 찍히면 끝이야. 그러니까 오늘 끝내. 나 더는 남의 여자처럼 숨어 다니기 싫어. 저 여자 안방에서 내가 왜 손님처럼 굴어야 해? 조금만 참아. 곧 자기가 이 집 안주인이야. 화면 모서리에 미역국 냄비와 설거지를 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 그리고 소파 위로 늘어져 있는 제 두 다리까지 함께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비로소 혀끝에 남아있던 쓴맛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피로가 아니라 약이었다는 사실이 명치를 한번 친 순간 저는 떨리는 손가락을 휴대폰 화면 위에 올려놓고 화면 녹화 버튼을 길게 한번 눌렀습니다. 화면 안에서 박재훈이 비밀번호 후보 4개를 차례로 입력했지만 그때마다 실패음이 짧게 울렸고 한지수는 답답하다는 듯 무릎 위에 다이어리 한 권을 펼쳐들었죠. 그 다이어리는 박재훈이 회사에서 늘 들고 다니던 명함꽂이 다이어리였는데 그 안에서 법무사 예약지 한 장과 금매계약 초안 한 장, 그리고 제세 인감과 모양이 다른 위조된 인감증명서 사본이 한 장씩 차례로 빠져나왔습니다. 오빠 협의이혼 합의서는 이거 맞지? 재산분할란만 비어있는 거. 와, 강민서 그 여자 이름만 들어가면 끝이네. 평생 버틴 척하더니 결국 종이 한 장에 밀려나는 거잖아. 그거 맞아. 어머니가 그 부분은 형님 법무사가 알아서 채워준다고 하셨어. 빈칸은 우리가 유리하게 채우면 돼. 민서는 겁 많아서 크게 못 덤벼. 나중에 울어도 이미 늦은 거야. 진짜 웃긴다. 그렇게 착한 척하더니 자기 집도 못 지키네.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지. 남편 믿은 값은 치러야지. 저는 휴대폰 화면을 두 손으로 받쳐든 채 식탁 모서리에 한쪽 무릎을 부딪히고 말았는데 그 작은 통증조차 너무 아득해서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재훈은 금고 잠금을 끝내 풀지 못하자 짜증스럽게 키패드를 한번 손바닥으로 쳤고 한지수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안방 침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번은 이따 와이프 깨어나기 전에 다시 시도하면 돼. 지금 저 상태면 물 한 컵도 제대로 못 마셔. 잠깐 안방 가자. 오늘은 우리가 집주인처럼 굴어도 아무도 몰라. 침대 머리맡 협탁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려왔고 곧이어 한지수가 무엇이 그리도 재밌는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안방 카메라 사각지대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두 입술을 안쪽으로 깊게 깨물어 비명을 다시 한번 누르고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112 통화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112입니다. 강민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지금 남편 박재훈과 모르는 여자가 들어와 제 금고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동의 없이 땅 문서와 인감 서류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남편이 끓여준 미역국을 먹은 뒤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약을 먹은 것 같습니다. 신고자분 지금 어디 계세요?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에 들어가 있어서 아직 저를 못 본 것 같습니다. 통화는 작게 하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신고 접수가 끝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엘리베이터와
공동현관 CCTV 영상을 그날 하루 통째로 보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쇼핑몰 운영팀장 번호를 눌러 보조 카메라 클라우드 원본 링크와 해시값을 메일로 백업해서 회사 서버에 그대로 옮겨달라고 짧게 지시했죠.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너무 지금 괜찮으세요? 팀장님, 지금부터 제 말만 들어요. 보조 카메라 클라우드 원본 링크와 해시값을 메일로 백업해서 회사 서버에 그대로 옮겨주세요. 영상 이름도 바꾸지 말고 자르지도 말고 한 프레임도 손대지 마세요. 전화를 끄는 손가락이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지만 저는 양손으로 휴대폰을 꽉 잡은 채 거실 실시간 영상을 계속 녹화로 돌려두었습니다. 10분쯤 지나 현관문 앞에서 도어락 키패드 음과 함께 경찰관들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동시에 안방에서 한지수가 부산스럽게 옷자락을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관 2명이 거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한지수는 제 안방 드레스룸에서 꺼내 입은 실크 가운 차림으로 거실 한쪽에 놓인 가방 안으로 서류 봉투들을 한 움큼씩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두 분 다 움직이지 마세요. 손에 들고 있는 서류, 지금 바로 내려놓으세요. 가방에서 손 빼고 한 걸음 물러나세요. 오빠 뭐야? 경찰이 왜 와? 나한테 뒤집어 씌우면 안 돼. 이거 어머님이 시킨 거잖아. 아, 이거요? 경찰까지 부를 일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헛것을 본 모양이에요. 와이프가 정리해달라고 부탁한 서류라서 제가 좀 봐주려고 한 겁니다. 부부끼리 흔한 재산 정리예요. 박재우는 셔츠 단추를 다시 채우면서 미간을 살짝 모은 채 침착한 얼굴을 꾸며 보였습니다. 여보, 자기가 어머니랑 같이 이거 정리하라고 부탁했었잖아. 왜 갑자기 경찰을 부르고 그래? 생일이라고 예민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남편 얼굴에 먹칠까지 해야겠어? 박재훈 씨, 그만하세요. 저는 그런 부탁한 적 없습니다. 금고압 영상, 당신 목소리, 한지수 씨가 들고 있는 서류까지 모두 녹화됐습니다. 경찰관님, 저 서류 그대로 보존해 주세요. 저는 소파 등받이를 손으로 짚고 겨우 몸을 일으키면서 마룻바닥 위에 흩어진 종이들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위조된 제 인감증명서, 사본 한 장, 친정 땅 급매 위임장, 누가 쓴지 알 수 없는 각서 초안 한 장, 그리고 며칠 전 싱크대 하부장에서 본 약국 봉투와 같은 상호의 영수증 한 장이 마룻바닥 위에 나란히 펼쳐져 있었죠. 경찰관 한 명이 박재훈과 한지수를 거실 양쪽으로 분리해 세웠고 다른 한 명은 무전기에 대고 응급차 출동까지 함께 요청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저는 혈액 검사와 위 내용물 검사를 위해 침대 위에 누웠는데 링거 바늘이 손등을 찌르는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식탁 위 미역국 냄비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조사실 책상 위에는 생일 케이크 대신 증거 봉투에 담긴 그 미역국 냄비가 올라가 있었고 저는 응급실 침대에서 그 모습을 떠올리며 분노가 눈물보다 먼저 명치 안쪽에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죠. 박재훈은 끝까지 부부 재산 정리 과정에서 생긴 작은 오해라고 말하며 어깨를 으쓱했지만 홈카메라 녹화 시간과 두 줄로 찍힌 도어락 재진입 로그, 엘리베이터 CCTV 화면 회사 반차 신청 기록, 그리고 문열림 알림이 꺼져 있던 그 시각이 모두 같은 선 위에 차곡차곡 올라앉았습니다. 15년 동안 가려져 있던 배신의 구조가 그날 처음으로 또렷한 형태를 드러내며 제 눈앞에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째 되던 오전, 병원 검사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민서 환자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혈액에서 수면제 계열 성분이 한 가지 검출됐고 위 내용물에서도 같은 성분이 확인됐어요. 어느 정도 들어 있었나요? 성인 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지기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식사에 섞어 드신 것 같다고 소견서에 적어둘게요. 저는 병실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손을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퇴원 수속보다 먼저 변호사 두 사람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2시 같은 회의실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를 함께 앉혀두고 저는 다이어리에 정리해 둔 메모와 영수증 사진 폴더, 단톡방 캡처 폴더를 차례로 펼쳐 보였습니다. 강민서 사장님, 일단 약 먹인 거랑 금고 털려고 한 거랑 그 위조 서류 만든 거랑 시어머님이 시킨 부분은 따로 묶어서 고소장 4건으로 준비할게요. 이혼 쪽은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부분으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 재산하고 사장님 단독 재산은 회계 자료로 칼같이 갈라둬야 해요. 저는 두 변호사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 위에 얹어둔 손을 풀고 다이어리 표지를 손바닥으로 한번 단단하게 눌렀습니다. 두 분, 저 1원도 안 뺏기게 해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은행 본점 응접실로 불려갔는데 지점장이 직접 자리에 나와서 두툼한 서류 한 묶음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민서 사장님, 그동안 거래해 오신 정 때문에 따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에 사장님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사전조회가 2번 들어왔어요. 2번이요? 네, 2번 다 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그냥 한도만 알아보는 식이었는데 신청 메모란에 박재훈 휴대폰 번호와 시어머님 주소가 같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회의실로 가져와 변호사 책상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고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사실조회 신청 한 건을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명의로 보낸 사실조회 회신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착했는데 그 회신서에는 생일 오후 3시에 제 인감증명서와 친정 땅 문서를 들고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예약된 사실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약자 이름란에는 박재훈이 아니라 시어머니 윤옥자의 오래된 동창 이름이 올라가 있었죠. 저는 그날 오후 곧장 집으로 가서 도어락과 현관 자물쇠를 통째로 교체하고 사업용 카드 1장과 박재훈 가족 앞으로 빠져나가던 자동이체 7건을 그 자리에서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금고 안에 들어있던 땅 문서 원본과 새인감, 통장 사본 일체는 사업용 가방에 그대로 옮겨 담아 그날 안에 은행 대여금고로 이동시켰습니다. 같은 주말 경찰서 복도에서 시어머니 윤옥자를 처음으로 마주쳤는데 윤옥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면서 큰 소리로 무너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민서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시애미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 재훈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며느라기가 이렇게. 어머니, 그러면 금고 안에 땅 문서가 어디쯤 들어있는지는 어떻게 아시고 오후 3시 법무사 예약 시간은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윤옥자가 한 박자 늦게 입을 다물면서 손수건을 슬그머니 내려뜨리자 옆자리에 동행한 변호사가 수첩을 꺼내 그 발언 시각과 단어를 즉시 메모했습니다. 시어머님 방금 발언 진술서 보조자료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동행 변호사 입회하에 청취한 것으로 정리할게요. 윤옥자는 얼굴이 파르스름하게 질리더니 더 이상 변명을 잇지 못한 채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사기관 영장 집행으로 진행된 한지수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몇 주 뒤부터 한 봉지씩 회신되어 들어오기 시작했죠. 거기에는 박재훈이 자신을 이혼 직전 재력가라고 속이고 아내 명의 아파트와
친정에서 받은 시골 땅을 모두 새 사업 자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한 메시지가 3개월 전 날짜부터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진짜 와이프 명의로만 해두는 거 맞아? 나중에 와이프가 안 풀어주면 어떡해?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실 거야. 너는 오피스텔 자리만 봐두면 돼. 저는 그 메시지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면서 박재훈이 한지수에게 약속한 오피스텔 위치까지 회신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저는 박재훈 회사 인사팀과 감사팀 앞으로 변호사 명의의 사실조회 한 통과 증거 보전 요청 한 통을 정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거래처 단톡방에 올라왔던 카페 사진과 한지수가 근무 시간에 박재훈과 함께 외출한 외출 기록, 회사 내부 자료 일부를 한지수가 사적으로 옮긴 정황까지 한 묶음으로 첨부했죠. 며칠 뒤 박재훈은 자기 변호사를 앞세워 합의 조건이라는 명목으로 제 쇼핑몰 지분 일부와 아파트 지분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회의실 책상 위에 혼인 전부터 정리해온 자산회계장부와 친정 상속재산 흐름표, 그리고 쇼핑몰 사업 자금 입출금 내역서를 박재훈 측 변호사 앞으로 한 권씩 천천히 밀어보냈습니다. 이거 1원이라도 어디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묶이는 데가 있으면 짚어보세요. 한 군데도 없을 텐데요. 박재훈 측 변호사가 회계장부를 펼쳐 한참을 살피더니 결국 박재훈 쪽으로 고개를 살짝 가로저었습니다. 그날 밤 가압류 신청서가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다는 변호사의 문자를 확인한 저는 빈집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 식탁 위에 남아있던 미역국 냄새를 한 번에 바깥으로 흘려보냈습니다. 15년 동안 가정만 지키면 된다고 믿어왔던 그 아내의 얼굴이 식탁 모서리에서 함께 흘러나가는 것이 보였고, 저는 다이어리 3페이지 첫 줄에 짧은 한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제 내 재산의 대표자, 내 사건의 피해자, 두 자리에 정확히 선다. 구속영장 심사를 사흘 앞둔 어느 아침,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강민서 사장님, 박재훈 쪽이 반소 준비서면 보냈어요. 사장님이 자택 홈카메라로 본인을 불법 촬영했고, 약은 사장님이 직접 드신 뒤 모함한 거다.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한쪽 손바닥을 짚고 천장을 한번 올려다본 뒤 그동안 폴더별로 차곡차곡 모아둔 자료 사본을 한 봉투에 추려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그 카메라 자택 내 거주자가 자기 주거 공간 보호하려고 단 거예요. 클라우드 원본의 해시값까지 다 박혀 있고요. 그 부분은 판례 정리해서 답변서로 한 번에 깨놓을게요. 도어락 로그하고 엘리베이터 영상, 관리사무소 방문 기록까지 같이 묶어서 시간선 위에 한 줄로 세우면 박재훈 측 주장은 처음부터 무너집니다. 며칠 뒤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 한 통이 박재훈이 짠 여론전의 입구를 그대로 닫아버렸고, 박재훈 측 변호사는 회의실에서 박재훈을 향해 작은 한숨을 흘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시어머니 윤옥자 쪽에서 터졌습니다. 윤옥자가 친척 한 사람을 앞세워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나서는 누렇게 색이 바랜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민서야, 사실 너희 친정 엄마가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2억 빌려가신 거 있다. 그 땅 받았으면 이거부터 갚는 게 사람 도리 아니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어머니한테 돈을 빌리셨다고요? 여기 차용증 봐라. 엄마 도장 찍혀 있잖니. 그 시골 땅 받아 챙기려고 시애미 돈은 모른 척하는 거 아니냐. 윤옥자가 차용증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는 동안 저는 종이 한쪽에 찍혀 있는 인주 자국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도장은 친정 엄마가 살아계실 때부터 평생 쓰시던 옛 도장 모양이었는데 저는 그 도장을 49제 정리 때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폐기하고 폐기 영수증까지 받아둔 사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차용증에 적힌 작성일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왜 그러는데? 거기 날짜 분명히 적혀 있잖아. 저는 가방 안에서 다이어리를 천천히 꺼내 앞장에 끼워두었던 도장 폐기 영수증과 새 도장 등록 영수증, 친정엄마 납골당 안치 확인서, 그리고 마지막 병원 정산 기록을 한 장씩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 차용증 작성일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49제까지 끝나고 그 옛 도장을 폐기한 다음 날짜로 되어 있는데요. 어머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도장 찍어요? 윤옥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어깨가 한번 흠칫 위로 솟구쳤습니다. 아니, 그게 날짜를 좀 잘못 적으셨겠지. 엄마가 살아계실 때 미리 도장은 찍어두신 거고. 어머니, 법무사 통해서 필적 감정하고 인형 감정 의뢰할게요. 엄마 도장 자국하고 평생 쓰신 통장 서명 다 비교 들어갑니다. 윤옥자가 차용증을 다시 가져가려 손을 뻗자 변호사가 한 발 빠르게 그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보전 폴더에 그 자리에서 올려버렸습니다. 같은 무렵 한지수 쪽에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는 연락이 들어왔는데 그 변호사가 보내온 서면 봉투 안에는 공범 자백, 진술서 한 장과 함께 한지수가 그동안 백업해둔 통화 녹음 파일 목록과 채팅 백업본이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박재훈이 실제로 재력가가 아니라는 사실과 아파트도 친정 땅도 모두 제 명의로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했죠. 오빠 정말 황당해. 시어머님이 도어락 번호도 가르쳐 주시고 법무사 예약이랑 금매 중개인이랑 인감증명서까지 다 어머님이 진행하셨잖아. 나만 잡혀가는 건 너무 억울해. 녹음 파일 안에서 한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지자 박재훈은 짧게 혀를 차고는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잖아. 너는 그냥 옆에서 받아 챙기기만 하면 됐는데 왜 자꾸 일을 키워. 저는 그 녹음을 변호사 회의실에서 처음 끝까지 들으며 입 안쪽이 마르도록 어금니를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친정엄마가 남기신 자원까지 통째로 빼앗으려고 짠 작전이었다는 사실이 그 한 줄 녹음 안에서 칼처럼 또렷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며칠 뒤 검찰이 시어머니 윤옥자의 집과 박재훈 회사 사물함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위조된 제-인감증명서, 신청서, 사본 한 묶음과 친정 땅 지번을 메모해 둔 종이, 아파트 금매 광고 초안 한 장, 그리고 한지수에게 넘기기로 한 오피스텔 계약서 한 부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박재훈은 마지막까지 모든 책임을 한지수에게 떠넘기려 애를 썼지만 약국 결제에 사용된 카드와 법무사 예약 통화 발신지 기록이 모두 박재훈 본인의 손끝으로 이어졌습니다. 합의 조정실에서 윤옥자와 박재훈은 병원 진단서 한 장씩과 눈물을 앞세우며 처벌불원서 한 장만 받아 달라고 사정했지만 저는 다이어리 표지를 두 손으로 가볍게 누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땅 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쓰셨던 분들한테 다시는 가족이라는 단어 허락 안 합니다. 거래처 단톡방에 돌던 카페 사진과 회사 감사팀의 사실조회 결과가 차곡차곡 맞물리자 박재훈의 회사는 박재훈과 한지수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먼저 통보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두 사람의 정식 계고 절차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일정이 인사위원회 기록에 또렷이 잡혔습니다. 같은 주말 법원에서는
제명의 아파트와 친정 땅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 한 장과 박재훈과 시어머니와 한지수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한 장이 동시에 발부됐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정성껏 준비한 금매 서류와 협의이혼 합의서, 위조 차용증은 이제 제 발목을 묶는 덫이 아니라 그들 목을 차례로 조이는 증거 묶음으로 자리만 바꿔 앉았습니다. 선고 공판 당일 법정 안분위기는 처음 신고 전화를 누르던 그날 아침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박재훈 쪽 자리를 한번 내려다본 뒤 짧고 또렷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재훈, 약물 투여에 의한 상해죄, 야간 주거 침입에 준하는 침입행위, 사문서 위조 시도와 절도미수 등을 인정합니다. 실형을 선고합니다. 박재훈은 어깨를 한번 들썩이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는 다이어리만 두 손으로 가만히 누른 채 시선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한지수, 공동주거 침입과 사문서 위조 시도 가담을 인정합니다. 실형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집니다. 한지수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작은 흐느낌을 흘렸지만 그 울음은 제 귀에 도달하기도 전에 법정 마룻바닥 위에서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 윤옥자에 대한 별건 약식 기소 결과까지 함께 통보됐는데 차용증 위조에 대한 이념감정과 필적감정이 모두 위조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피고인 윤옥자 사문서 위조 교사와 공범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에 처합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복도에서 윤옥자는 친척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저는 변호사가 내미는 판결문 사본을 받아 가방 안쪽에 단단히 챙겨 넣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땅 문서와 인감 관련 서류는 그 주 안에 은행 대여금고에서 한 묶음으로 정리되어 다시 한번 제 이름 옆에 또렷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혼 조정실에서 박재훈은 마지막까지 쇼핑몰 지분 일부와 아파트 지분 일부를 합의 조건으로 입에 올렸지만 조정위원이 회계장부를 한번 살핀 뒤 짧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박재훈,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항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 채무만 결정문에 들어갑니다. 박재훈이 한 번 더 입을 때려 했지만 박재훈 측 변호사가 옷자락을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박재훈과 한지수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감사 결과 보고서가 정식으로 결재가 났고 두 사람이 근무 시간 중 자리를 이탈해 사적으로 만난 횟수와 회사 내부 자료 일부를 사회로 옮긴 정황까지 한 줄씩 정리됐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된 다음 주 회사는 두 사람에게 정식 계고 통지서를 같은 날 발송했고 거래처 단톡방에 마지막으로 남은 카페 사진 한 장이 박재훈의 헛에 가득했던 평판을 거기서 함께 끊어냈습니다. 시어머니 윤옥자는 벌금과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친척들 사이를 한 바퀴 돌았지만 아들의 빚과 범죄까지 떠안겠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희생을 한 줄 한 줄 적어두던 윤옥자의 노후 계산표는 친척 집 거실 식탁 위에 놓인 빈 종이로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저녁 도어락과 현관문 그리고 안방 침대까지 한꺼번에 새 것으로 바꾸었고 안방 한쪽 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 액자를 떼어 그대로 폐기 처리했습니다. 그 자리에 라이브 방송용 조명을 세우고 행거를 드리는 작업을 직원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저는 안방을 쇼핑몰 라이브 촬영실로 그대로 바꿔놓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분위기 좋게 잘 나오네요. 우리 라이브 매출 2배는 가겠는데요. 운영팀장이 카메라 각도를 잡으며 활짝 웃자 저는 거실 천장 한쪽 모서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광각 보조 카메라를
잠깐 올려다보았다가 작은 미소를 흘렸습니다.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시골 땅에는 그 사이 물류창고 임대 계약이 체결됐고 계약서 첫 장에는 새로 만든 사업자 명의로 제 이름이 또박또박 올라갔습니다. 저는 사무실 전체 회의에서 직원 12명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새 사업 계획을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한 사람 챙기느라 챙기지 못했던 거래처랑 매출 기회들, 이제 우리 12명이 같이 가져가는 걸로 다 돌려놓을게요. 직원들 박수 소리가 사무실을 한번 가득 채우자 그동안 박재훈의 양복값을 막느라 미뤄두었던 직원 인센티브 계획서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 앞에서 직접 끓인 미역국 냄비에서는 진한 미역향만 흘러나왔고 식탁 앞에 앉아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혀끝에는 쓴맛 한 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홈 카메라 앱을 누르자 거실 화면 대신 사무실 카메라 화면이 먼저 떴습니다. 새벽부터 출근한 직원들이 배송 상자를 트럭에 차곡차곡 싣고 있었고 라이브 촬영실 한쪽에서는 운영팀장이 새 옷 샘플을 행거에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두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서재 책장 한쪽 칸에는 그날 경찰서 조사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갔던 진술서 첫 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진술서 사본 바로 옆 칸에는 법원 판결 확정문 한 부와 쇼핑몰 사업자 변경 등기 서류 한 부가 한 묶음으로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피해자라는 이름을 한번 통과한 자리에 이제는 제 삶의 대표자로 서 있는 강민서가 미역국 그릇을 두 손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박재훈과 한지수와 윤옥자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씌우려 했던 모든 빚과 모욕은 판결문 위의 숫자와 채무 항목으로 한 줄 한 줄 정리되어 더 이상 제 인생에 한 글자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생일날 빼앗길 뻔했던 집과 친정 땅과 제 존엄은 그날 이후로 오롯이 강민서라는 세 글자 옆에만 머물게 됐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다이어리 세 페이지 첫 줄에 저는 햇살이 닿는 손끝으로 한 줄을 더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 살 내 이름으로 시작한다. 오늘 강민서가 보여준 모습은 한 사람의 복수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 가정을 지키느라 자신을 뒤로 밀어둔 모든 여성의 회복 이야기였습니다. 참는다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견딘다고 보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흘린 땀과 내가 모은 재산, 내 이름 석자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나의 것이라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잠시라도 마음에 새겨주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살아오신 어머님들, 여러분의 그 긴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